자, 여러분, 미국 이란 전면전 터졌다고 화요일 한국장 열리자마자 주식 다 던지고 금이나 달러 사야 하냐고 묻는 분들, 지금 당장 영상 끄셔도 좋습니다. 남들 다 아는 뉴스 속보 읊어주면서 3차 대전 시나리오니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 150불 간다느니 이런 뻔한 공포 마케팅이나 들으러 오셨다면 번지수 잘못 찾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상위 1%의 스마트머니가 대중의 공포를 어떻게 철저하게 발라먹는지, 그리고 피가 낭자한 이 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본을 지키고 기회를 잡을지에 대한 진짜 생존 전략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대중들은 지금 당장 미군 폭격기가 이란 상공에 폭탄을 쏟아붓고 폴리마켓에서 공격 직전에 120만 달러를 쓸어 담은 내부자 거래 정황이 터지니까 진짜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아요. 당장 월요일 미국장 열리면 나스닥 서킷 브레이커 걸리고 폭락할 거라고 호들갑을 떨죠. 근데 여기서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번 에픽 퓨리 작전 2020년 솔레이마니 암살 때랑 비교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건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2020년엔 미국이 이란 사령관 한 명을 드론 한 방으로 제거한 겁니다. 그때도 3차 대전 터진다고 난리였지만 며칠 만에 VIX 공포지수 귀신같이 가라앉고 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 제자리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이스라엘 공군이 전투기 200대를 동원해 500개 군사 목표물을 타격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투 출격이 벌어진 겁니다. 미 국방부가 작전명까지 붙이고 트럼프가 대국민 영상에서 이란 정권 전복을 공식 목표로 선언했습니다. 이란도 가만히 당하지 않았죠. 이스라엘과 바레인, UAE, 쿠웨이트까지 미군 기지가 있는 7개 아랍 국가에 탄도미사일 보복을 날렸습니다. 바레인 미 제호함대 본부에도 직접 미사일이 떨어졌어요. 솔레이마니 때처럼 며칠 만에 리셋되는 단발성 이벤트로 보면 큰 코 다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사태를 구조적 파국이 아니라 거대한 가격의 왜곡이라고 보는지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의 전략적 계산을 봐야 합니다. 트럼프는 자기 임기 중에 원유 공급망 다 박살내서 미국 내 휘발유 가격 폭등시키고 인플레이션 다시 살려내서 지지율 깎아먹는 지리멸렬한 소모전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란의 핵심 방공망과 미사일 시설을 초토화시킨 건 지상군을 투입해서 장기 점령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전례 없는 무력을 과시해서 이란 내부의 반정부 시위 세력에게 불을 지피고 체제 붕괴를 유도하는 고도의 레짐 체인지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란의 보복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란이 7개국에 미사일을 쐈지만 사우디, 요르단, 카타르는 대부분 요격에 성공했고 이스라엘도 경상자만 발생했습니다. 이란의 방공망은 이미 이번 공격으로 상당 부분 무력화됐기 때문에 장기적인 보복전을 수행할 능력 자체가 급격히 감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 공격 하루 전인 2월 27일 오만 외무장관이 이란과 핵 합의에서 획기적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이 농축 우라늄 재고를 최저 수준으로 비가역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IAEA 전면 검증을 수용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외교적 진전이 이루어지는 와중에 폭격을 감행한 건 트럼프가 외교가 안 되면 이게 기다리고 있다는 최종 통첩을 물리적으로 찍어 누른 겁니다. 즉, 이건 전면 전쟁의 서막이 아니라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 벌이는 역설적인 무력 시위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물론 틀릴 수 있습니다. 확전 시나리오에 대한 해지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메인 시나리오로 제가 보는 건 이란 체제의 내부 붕괴 가속화와 미국 주도의 새로운 중동 질서 재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엄청난 캘린더적 축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가장 변동성이 극심하고 피바람이 불 내일 3월 2일 월요일에 우리 한국 시장은 3.1절 대체 공휴일로 문을 닫습니다. 글로벌 자본이 서로 먼저 탈출하겠다고 패닉셀을 던지며 미국장이 온몸으로 두드려 맞는 그 아수라장을 우리는 하루 쉬면서 따뜻한 방구석에서 관망할 수 있는 겁니다. 화요일 새벽에 미국장 종가 확인하고 글로벌 자금 흐름 다 파악한 뒤에 대응해도 늦지 않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최근 코스피가 1월 27일 5천선을 처음 돌파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6,300까지 치솟았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이 사상 최초 5천조 원을 넘었고 개인 투자자 활성 계좌 수가 1억 개를 돌파했어요. 솔직히 시장 전체가 과열된 감이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은 2월에만 12조 원 넘게 순매도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13조 원을 쏟아부으며 받아낸 레버리지 장세였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목 끝까지 차올랐던 상황이죠. 이런 지정학적 위기를 핑계 삼아 시장에 낀 거품을 쫙 빼고 건전한 조정을 받아주는 게 장기적인 우상향 궤적을 위해서는 1000배, 만배 낫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시장의 채기를 이번 이벤트가 아주 시원하게 뚫어주는 건강한 소화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폭락장에서 뭘 사야 하느냐를 말하기 전에 지금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구조 변동을 짚어야 합니다.
시트린 리서치라는 33살 청년이 운영하는 서브스택에서 2월 23일에 올린 2028 글로벌 인텔리전스 크라이시스라는 한 편의 리포트가 월스트리트를 뒤흔들었습니다. AI 에이전트가 화이트 칼라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경제 수요가 증발하는 유령 GDP 시나리오, IBM이 25년 만에 최악의 일일 낙폭을 기록했고 서비스나우, 비자 같은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수십조 원씩 증발했습니다. 저도 이 분석의 핵심 전제에는 동의합니다. 기업들 사이에서 단순 서류 작업 중개해주고 수수료 떼먹던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생태계가 망한 게 아닙니다. 돈의 물길이 추상적인 소프트웨어에서 압도적인 물리적 인프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AI가 똑똑해져서 지들끼리 코딩하고 기획서를 쓴다고 해도 결국 그 거대한 모델을 돌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미친 듯한 연산력과 엄청난 전력입니다. 며칠 전 엔비디아 실적 발표 보셨죠? 681억 달러라는 미친 매출에 전년 대비 73% 성장, 데이터 센터 매출만 623억 달러로 전체의 91%를 차지합니다. 차기 분기 가이던스도 780억 달러로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벽한 실적을 내놓고도 하루 만에 5.5% 급락하면서 시가총액 2,600억 달러가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엔비디아의 기술력이 멈춰서가 아닙니다. 시장의 시선이 근본적으로 변한 겁니다. 이제 월가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AI 인프라를 얼마나 많이 까느냐가 아니라 그 비싸게 깐 인프라를 가지고 도대체 언제 어떻게 투자 수익률을 회수할 거냐고 뼈 때리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골드만삭스가 리포트에서 대놓고 말합니다. 엔비디아의 2026년 성장은 이미 주가에 완전히 반영됐고 시장은 2027년 성장 경로를 원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포트폴리오의 코어로 가져가되 이전처럼 무지성으로 몰빵해서는 절대 안 되고 비중 조절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 발짝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뉴스 틀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전 세계 원유 해상 선정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그 좁은 바닷길을 이란 혁명 수비대가 무선으로 통항 금지를 선포했어요. 게다가 이란의 꼬붕인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공격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머스크나 하팡로이드 같은 세계 최대 해운사들이 수에즈 운하를 포기하고 다시 아프리카 희망봉 밑으로 뱃머리를 돌리면 아프리카 대륙을 삥 돌아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류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뛰고 운송기간은 하염없이 늘어납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봉쇄는 비현실적이라고 분석합니다. 이란도 자국 원유를 해협을 통해 수출하기 때문에 완전 봉쇄는 자충수거든요. 하지만 부분적 통항 방해만으로도 보험료와 운임이 치솟고 그것만으로 글로벌 물류 비용 체계가 흔들립니다. 이게 단순히 자동차 기름값 좀 오르고 해외 직구 택배 늦게 온다는 수준의 얕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시경제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혐오하는 무서운 악재,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이 다시 부활한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연준의 목표치에서 한참 벗어나서 물가가 반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르무즈 리스크까지 더해지면 제롬 파월 입장에선 금리를 어떻게 내립니까? 고금리가 완전히 장기화된다는 거죠. 이 대목에서 글로벌 매크로의 거대한 분기점이 보입니다. 미국은 끈적한 인플레이션에 통화 정책이 묶여서 고통받고 중국은 내수 침체의 성장률 목표치를 굴욕적으로 낮추면서 주저앉고 있습니다. 유럽은 에너지 안보가 다시 흔들리고요. 이런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적 환경에서 투자 자본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실물을 지배하는 물리적 인프라, 그리고 그 인프라를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국가와 기업들로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금이 집중되는 곳이 어디냐? 어떤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시장을 지배하든 절대 피할 수 없는 물리적 병목 구간을 장악한 기업들입니다. 자체 AI 칩을 만들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ASIC 팹리스 기업들, 거대한 데이터 센터들이 숨을 쉴 때마다 어마어마하게 빨아먹는 전력을 감당할 원자력 유틸리티 기업들, 그리고 GPU가 아무리 빨라도 HBM 같은 고대역폭 메모리 없이는 제 성능을 낼 수 없는 메모리 반도체 밸류체인입니다. 비유하자면 입만 살아서 뜬구름 잡는 소리 하던 뻥쟁이 시인들이 미사일 소리에 겁먹고 도망갈 때 묵묵히 그들 뒷바라지하며 꼬박꼬박 톨게이트 비용 받아 챙기던 회계사들이 진짜 승자가 되는 장이라는 겁니다. 금광에서 곡괭이를 파는 수준이 아니라 광산으로 가는 유일한 도로에 톨게이트를 떡하니 세우고 통행료를 삥 뜯는 진짜 독점 기업들의 자본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이번 이란 사태는 단순히 유가 변동성의 문제가 아니라 전후 80년간 유지되어 온 중동 안보 질서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역사적 변곡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란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UAE, 바레인, 쿠웨이트, 사우디, 카타르까지 무차별 미사일을 날렸습니다. 이 국가들은 미국의 핵심 동맹이자 중동 석유 경제의 심장입니다. 이들이 자국 영토에 직접 미사일이 떨어지는 걸 경험한 이상 국방비 지출의 폭발적 증가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글로벌 국방비 지출은 이미 우상향 추세였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이 군비를 증강했고 인도 태평양에서는 중국 견제가 가속화됐습니다. 여기에 중동까지 전면적 군비 경쟁에 돌입하면 우리는 냉전 이후 처음으로 지구상의 세계 주요 안보 축이 동시다발적으로 군사력을 확장하는 역사적 국면에 진입하는 겁니다. 여기서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미국 무기 사기에는 가격도 비싸고 정치적 눈치도 보여야 하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럽은 자체 방산 역량을 키우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이 거대한 수요 공급 갭에서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가성비 좋은 무기를 대량으로 뽑아낼 수 있는 공급자는 극소수입니다. 이건 특정 종목 이야기가 아니라 글로벌 방산 공급망에서 어떤 국가의 산업 기반이 구조적 수혜를 받느냐의 매크로 관점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금지를 선포하고 미 해군 기지를 직접 타격한 이 순간 트럼프가 왜 미국 조선업 재건에 목숨을 걸고 있는지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중국의 조선 능력은 미국의 230배가 넘습니다. 미국은 글로벌 상선 건조 점유율이 0.1%예요. 해군 함정을 만들 도크도 용접할 인력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마스가 프로젝트입니다. 한국 조선업체들이 미국 본토에 들어가서 조선소를 짓고 인력을 훈련시키고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 사업까지 수행하는 가교 전략이죠. 하나그룹은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50억 달러를 투자해 연간 2척에서 20척 생산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했고 HD현대는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 헌팅턴 잉걸스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건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단순한 조선 수주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이 중국의 해양 굴기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의 산업 역량을 자국 국방 공급망에 직접 편입시키는 역사적 전략 전환입니다. 냉전 시대에 미국이 유럽과 일본의 산업 기반을 활용해 소련을 견제했던 것과 같은 패턴이 21세기 인도 태평양 버전으로 재현되는 겁니다. 이건 1년짜리 단기 테마가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지속될 구조적 변화입니다. 반도체는 또 어떻습니까? 엔비디아가 어쩌고 대만의 TSMC가 어쩌고 해도 결국 그 똑똑한 칩들이 제 성능을 내려면 HBM 같은 고대 역폭 메모리를 옆에 딱 붙여서 고도로 패키징을 해야 합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도 메모리 공급 부족이 가장 큰 리스크로 언급됐습니다. 게이밍 GPU 신제품 출시를 건너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메모리가 병목입니다. 그 병목의 길목을 한국 밸류체인이 꽉 쥐고 있습니다. 칩은 대만에서 구워와도 결국 최종 조립과 패키징의 허브는 한국이라는 겁니다. 누가 AI 전쟁에서 승리하든 어떤 소프트웨어가 시장을 장악하든 결국 그 두뇌를 엮어내는 통행료는 여기서 걷어들이는 구조입니다. 시트리니 리포트가 경고하는 소프트웨어 붕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든 말든 하드웨어 수요는 오히려 가속합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올해 합산 설비 투자 전망이 7천억 달러에 달하는 건 허풍이 아니라 이미 집행 중인 자본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한국의 거시경제적 위상을 냉정하게 봅시다. 맨날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국장 탈출이 지능순이다 욕하지만 지금 글로벌 매크로 환경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십시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에 이미 선제적으로 긴급통화정책위원회를 열어 외환안정부 당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외화 지불준비금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외환시장 방어막을 미리 튼튼하게 친 겁니다. 한미 재무장관 간 외환정책 공동성명도 발표해서 원화 급변동에 대한 양국 공조 체계까지 갖추어 뒀습니다. 거기에 강력한 수출 호조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GDP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총이 2조 달러를 넘어 세계 9위로 올라섰고 프랑스를 추월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에서 한국 거시경제가 상당한 내구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최근 코스피 급등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에 극도로 집중되어 있다는 구조적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두 종목 빼고 나머지 187개 상장 전자기업의 2026년 영업이익 증가율 전망은 고작 2%입니다. 체감지수는 6천이 아니라 3,900에 가깝다는 분석도 있어요. 이런 쏠림은 경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재편해야 하는지 정확한 행동 가이드라인을 드리겠습니다. 당장 증권사 앱 켜고 마이너스 찍힌 파란불 보면서 한숨 쉬거나
손절 버튼 누르지 마십시오. 전쟁 났다고 주식 팔아서 은행 예금으로 도망가거나 반대로 지금이 찐바닥이다 외치면서 레버리지 왕창 땡겨서 반타 도박을 합니다. 둘 다 계좌를 녹이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대신 엑셀을 켜세요. 여러분의 전체 자산에서 당장 내일 안 써도 되는 최소 1년 이상 묻어둘 수 있는 여유 현금 흐름을 정확히 계산하십시오.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공포와 탐욕에 찌들어 있어서 지금 같은 극단적인 지정학적 위기 앞에서는 절대로 합리적인 타점을 잡을 수 없습니다. 바닥을 맞힌다는 건 신의 영역이자 투자자의 가장 멍청한 오만입니다. 지금처럼 전쟁 프리미엄과 시트리니 쇼크로 우량한 기업들의 가격이 억울하게 짓눌릴 때 내 감정을 완벽하게 배제하고 기계적으로 일정 금액을 분할 매수하는 시스템이 유일한 생존 공식입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꼬리 위험을 반드시 해지해야 합니다. 이란 전쟁이 확전돼서 정말 최악의 경우에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간 불안정해지고 원유 공급망이 심각하게 훼손될 리스크도 대비는 해야 합니다. 전체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는 금이나 브렌트유 선물 같은 안전자산과 파생상품에 배분해 두십시오. 2월 한 달 동안 금값이 5,000달러에서 5,200달러를 넘기며 폭등한 거 보셨죠? 주요 금융기관들은 올해 금값 6,000달러 이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불안하면 다 팔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조적인 해지를 걸어두고 든든하게 코어 주식을 계속 모아가는 겁니다. 솔직히 까놓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 역사상 진짜 큰 부의 이동은 언제나 낭자한 피냄새가 진동하고 대중이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날 때 일어났습니다. 시트리니 쇼크로 실체 없는 소프트웨어 거품이 꺼지고 중동 지정학적 위기로 시장 전체가 공포에 질린 지금 이 순간.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분명히 짚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2020년 솔레이마니 때처럼 며칠이면 잊혀질 해프닝으로 치부하시면 안 됩니다. 200대의 전투기, 7개국에 대한 미사일 보복, 이란 혁명 수비대의 호르무즈 통항 금지 선포, 이건 규모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지성 몰빵이 아니라 철저한 분할 매수와 꼬리 위험 해지가 필수인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빡세게 공부해서 분석했던 기업들의 펀더멘털, 물리적 인프라로서의 압도적인 가치가 주말 사이 중동에 미사일 떨어졌다고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했고 그 변화의 방향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냉전 이후 처음으로 세계의 안보축이 동시에 군비를 확장하는 시대, AI가 소프트웨어 계층을 녹여버리고 하드웨어 인프라의 가치가 재발견되는 시대, 미국이 동맹국의 산업 역량을 자국 국방 공급망에 편입시키는 시대. 이 세 가지 거대한 흐름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철저하게 팩트와 숫자에 기반해서 이 세상을 실제로 움직이는 물리적 인프라의 지분을 흔들림 없이 흡수하는 겁니다. 다음 주 화요일 한국 시장이 열리고 내일 밤 미국 시장이 아무리 미친 듯이 요동을 쳐도 우리는 우리가 세운 원칙과 분할 매수 시스템대로 묵묵히 전진할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이번 거대한 조정장 제대로 한번 씹어 먹어봅시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안내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분석이 뻔한 뉴스 쪼가리 읽어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저 좋으라고 누르라는 게 아닙니다. 알고리즘은 냉정해서 여러분이 관심 없다고 판단하면 다신 제 영상을 띄워주지 않습니다. 이 살벌한 2026년 시장에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선 정보를 놓치지 않고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그 정도 수고는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깊은 이야기, 유튜브라는 공개된 공간에서는 차마 다 풀지 못하는 적나라한 데이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을 고려해 보십시오. 멤버십 채널에서는 제가 현재 유심히 보고 있는 구체적인 관심 섹터나 실제 기관들이 움직이는 수급 현황을 가감없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 값이지만 그 가치는 여러분의 계좌 앞자리를 바꾸는 결정적인 힌트가 될 겁니다. 진짜 선수들은 남들이 공포에 떨 때 기회를 잡고 남들이 환호할 때 조용히 떠날 준비를 합니다. 저와 함께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실 분들만 오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거친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을 넘어 진정한 승리자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